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43페이지 1번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 다음을 비교 설명하시오. 그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예요. 근데 이게 선택하기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왜냐하면 옥내소화전 그러니까 위험물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암기했다 하더라도 위험물과 요거 비교표는 내가 작성할 수 있는데 이걸 25점짜리 분량으로 이걸 쓸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죠. 상당히. 왜냐하면은 지금 볼게요. 큰 1번 옥내소화전 설비. 먼저 위험물을 먼저 기준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제 입장에서. 왜냐하면은 위험물의 기준은 요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밖에 없어요. 근데 옥내소화전 화재 안전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기준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출제자가 너무 성의 없이 묻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비교 설명하래. 뭐 설치 기준을 비교 설명해라. 뭐 아니면 뭐 펌프에 대해서 비교 설명해라. 뭐 아니면 뭐에 대해서 비교 설명. 그러면 뭐 얘기가 되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비교 설명하래.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교 설명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좀 공부한 센스가 있다 그렇다면은 위험물법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야. 위험물법 기준으로. 내가 그럼 위험물법을 외웠다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 요거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거 기준으로 들어가는 요거 기준으로. 그 요거 기준으로 맞춰서 화재 안전 기준도 그거 기준에 맞는 것만 쓰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가로 2번 그 특정 소방 대상물 그 제조소 제외하고 그러면 걔가 뭐겠어요? 그 화재 안전 기준이죠. 화재 안전 기준에는 얘 위에서 썼던 내용 거의 비슷하게 쓰면은 대충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제가 이렇게 법규 기준 베껴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진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최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썰을 푸셔서 분량을 좀 확보하면 돼요. 근데 확보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거죠. 비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가로 3번처럼 비교표가 하나 나오는 게 좋아요. 비교표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야 위험물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 안전 기준하고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건 너네 알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이 비교표가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분량을 쫙 이렇게 늘려서 25점짜리 문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던 문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위험물법은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고. 그 위험법 잘 몰랐다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표만 잠깐 보시면 수평거리는 똑같아요. 25mm, 25m, 25m. 근데 수원양이 다릅니다. 수원양이 달라요. 그 위험물 제조소가 더 많죠. 그 다음에 방수압 방수량도 더 커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위험물 제조소는 필수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소방대상물은 일정 규모 이상만 하는 거죠. 어디다가 설치해요? 7년이 지바삼 뭐 이렇게 외우신 분들 많지 않아요? 7년이 지바삼. 7층 이상 뭐 7년이 뭐 지바삼이잖아요. 7층 이상 뭐 연면적 2천 이상 뭐 지하층 바닥 면적 뭐 3천 이상. 요거 그래서 7년이 지바삼, 7년이 지바삼. 근데 요거에 또 공통되는 또 비상전원 대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상 콘센트. 그 요거 옥내소화전하고 그 다음에 비상 콘센트. 얘 비상전원 대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외워두면 일타 쌍피 하는 거죠. 일타 쌍피. 이해되시죠? 그 7년이 지바삼. 근데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거 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옥내소화전 비상전원 대상 뭐 쓰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외우면 이제 나중에 또 비상 콘센트 혹시 뭐 비상전원 대상 써라 그러면 7년이 지바삼이에요. 7년이 지바삼. 근데 어쨌든 그 규모가 아니면은 비상전원 설치 안 하는데 위험물은 무조건 설치하는 거예요. 비상전원을. 그다음 옥외소화전도 마찬가지죠. 옥외소화전도 이 화재 안전 기준 관점으로 이거를 풀려면은 이게 너무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아무튼 위험물법은 더 강화돼 있다. 화재 안전 기준이 더 강화돼 있는 거 너네 알아? 지금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위험물 제조소 그러니까 위험물법 기준으로 먼저 가로 1번에 대해서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춰, 요건 그 암기를 했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에 가로 2번, 그거에 이제 그 1대1 대응으로 해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조금 쓰시면 돼요. 화재 안전 기준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 이렇게 달달 외우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 대신에 위험물법 좀 암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비교표가 나와야 되고, 이게 이제 핵심이니까. 수평거리 똑같아요. 수온량도 더 많죠. 방수와 방수량도 더 많아요. 위험물 제조소는 당연히 얘도 설치해요. 근데 특정 소방대,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준상 옥외 소화전은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설치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옥외 소화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 문제는 조금 뭐 위험물법을 좀 암기가 돼 있었으면 풀 수 있고, 아니었다 그냥 나 방수량 방수압 요 정도 차이만 알고 있는데 요 정도라면은 그 정도 쓰시면은 별로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험물법은 암기가 돼 있었으면은 화재 안전 기준 조금 대충 써도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비교표 정도 쓰고. 다음 장 2번. 2번은 이제 이것도 약간 문제가 약간 좀 애매해요. 건축법,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였고, 가로 1번 보시면은 이제 진입동선을 확보하고, 가로 2번 이제 전용구역 소방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먼저 진입동선을 보시면 이거는 소방기본법에는 진입동선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건축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라인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게 낫고, 건축법 시행령은 요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핵심은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이 동그라미 2번이 진입동선 확보. 근데 요 내용은 이거는 시험 문제도 또 몇 번 나왔던 건데, 대지 안에 그 뭐죠? 피난 및 그거를 위한 뭐 대지 안에 뭐 통로 뭐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만약에 암기를 했고 내가 준비가 됐다라면 요거는 아마 쓸 수 있는 상황이었죠. 쓸 수 있는 상황. 우리가 왜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피난처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잖아요. 피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피난 가는데 피난의 최종 종착지는 1층이 아니고 1층 여기가 아니고 최종 공지나 아니면 그 공용도로나 아니면 공터 이런 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뭐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이걸 갖다가 그 저 NFPA나 이런 데는 폴링 다운, 드롭 다운이라고 한다고. 요 현상을. 그 현상 때문에 여기서 멀쩡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화재 날 수도 있고, 낙하된 거 맞아서 여기 뭐 간판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떨어지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 안전하게 공터나 아니면 공용도로까지 나와야지 최종 안전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건축법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게 대지 안에 피난을 위한 뭐 피난이나 소방 활동을 위한 대지 안에 그 통로라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건축법 시행령에 써 있고, 그래서 또 그 기준이 이제 동그라미 1번 그 기준이고 동그라미 2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1층 이상 건축물 뭐 어쩌고저쩌고 일 때는 소방 자동차에 접근이 가능한 통로까지 설치해 준다 이거죠. 이건 건축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 단차 같은 거 설치하고 뭐 말뚝 같은 거 설치하고 막 이래서 다른 차들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것까지 요거는 시험 기출도 됐었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돼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가이드라인 내용 쭉 쓰면 되죠. 뭐. 가이드라인이 이제 또 한동안 잘 안 나오다가 또 슬슬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큰 2번 전용구역 확보. 요거는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죠. 소방활동 전용구역 확보. 요거는 또 최근에 기출됐던 문제고, 뭐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가로 2번 보면 성능이즈 가이드라인에 보면 또 이 전용구역이 있어요. 쭉. 이것도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저겁니다.
요 가이드라인에서 이 전용 구역을 확보해라는 그 가이드라인은 고가 사다리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반 소방차가 아니고 고가 사다리차가 들어올 때 이게 이제 위로 그 사다리를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사다리. 그 일반 소방차는 우리 그 저기 어디 요런데 화재 나거나 고가 사다리차 안 오잖아요. 그냥 호수 뿌릴 수 있는 차가 오는데 고가 사다리차가 오면 요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요 소방차는 고가 사다리차를 의미하는 거다. 그 가이드라인 써 있어요. 그렇게 그 별표 표시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소방차는 뭐 고가 사다리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49페이지 3번 고체 에어로졸 요게 제 기억에 136회인가? 그때 나온 것 같은데 또 나왔어요. 이 내용은 고체 에어로졸 그 해설서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와 있는 내용. 그 소화 과정 칼륨으로 이렇게 소화한다. 뭐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것도 다 그 해설서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일단 해설서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일단 저는 작성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 게 있으면은 뭐 쉽게 이렇게 써도 돼요. 쉽게. 그 실제로는 그러니까 꼭 그 이 해설서대로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좀 참고로 배우자면 이 K 라디칼이 있는 놈은 무조건 그 저기 뭐죠? 연쇄 반응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연쇄 반응 억제 효과가. 그래서 얘가 붙으면은 누구랑 만나면은 항상 화재가 나면은 항상 이게 OH 라디칼이나 O 라디칼 이런 애들이 생기거든요. H 라디칼이나. 그 얘는 항상 얘랑 붙어요. 붙어 먹어.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생기는 라디칼을 얘를 잡아먹으니까 연쇄 반응의 그 체인 리액션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끊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K가 되고 그 KOH가 그 다음에 또 H 라디칼을 잡아먹어요. H 라디칼 잡아먹으면 K 이게 되고 다시 H2O가 되는 거죠. 그 물 만들고 다시 가서 다시 뒤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서 계속 연쇄 반응 억제가 따다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조금 말로 설명하면은 뭐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참고로 말하면 화재가 나면은 연소가 되면 얘하고 얘는 무조건 나와요. 얘하고 얘는 무조건 나와. 우리가 그 불꽃 감지기 뭐 아시겠지만 그 자외선식 적외선식 있잖아요. 자외선식이 적외선식보다 빠르다고 하잖아요. 자외선이 왜 빠르냐면은 이 파장을 읽어버립니다. 이 파장을 읽기 때문에 그 불이 나자 연소가 되자마자 자외선 감지기는 작동하는 거예요. 불꽃 감지가 이 파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런 만큼 비화재부도 굉장히 커지실 거죠. 비화재부도. 어쨌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소화 과정이 된 거니까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고체 에어로졸 발생기 설치 기준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뭐 쓰란 얘기죠. 뭐. 근데 이게 섞였어요. 지금 자동 소화 장치와 발생기 설치 기준은 자동 소화 설비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열 안전 이격거리, 그 다음에 그 설치 방법에 따른 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쓰시면 되는데, 열 안전 이격거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고체 에어로졸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고체 에어로졸이 뿜어져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구조까지 보시면 구조 뭐 자세히 안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얘는 폭발물이에요. 폭발물. 그러니까 고체열을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폭발물이고 여기가 이제 반응실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냉각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폭발물이 터지는 거예요. 조그만 폭발물이 딱 터지니까 얘는 가스로 이제 다 터지는 거죠. 가스로 터지면서 압력과 굉장히 고온의 가스로 확 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기적인 스파크로 한번 딱 튀기는 거예요. 우리 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저기 뭐 무슨 TNT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옛날 2차 대전 영화인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를 스파크로 한번 딱 튀기면 이거 터진단 말이죠. 근데 양이 이제 조그마니까 이제 뭐 빵 터지는 거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쫙 가스가 나와서 이 냉각실을 지나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매우 미세한 입자의 고체 덩어리가 나가는 겁니다. 고체 입자가.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말보다도 더 작아요. 분말 소화 약제의 분말보다도. 그러니까 약제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는 우리 또 저번에 한번 시험 나왔죠. 뭐죠? 표면적 대 질량비. 표면적 대 질량비. 36회인가 뭐 37회인가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뭐 질량비로 할 수도 있고 최적비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일 때 표면적이 더 커져요. 입자가 작으면. 그죠? 우리가 그 에어로졸 라지에타가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가 공기하고 조청 면적을 굉장히 크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나 똑같은 최적 대비 표면적이 굉장히 커지니까 연쇄 반응 억제 효과가 탁월합니다. 분말보다 훨씬 탁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열 안전 이격거리는 지금 잠깐 3초포로 빠졌는데 안전이 그러면 고온의 가스가 어쨌든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온의 에어로졸이 그러면 등고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지금 인체와의 안전 이격거리는 75도. 그러니까 얘가 75도짜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연물과의 200도. 얘가 200도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고선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건데 여기에다가는 요 200도 선은 요 선에는 가연물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75도신 요 선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요 밑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열 안전 이격거리예요. 그 다음에 뭐 구조 및 설치 방법의 종류, 뭐 구조는 뭐 감지부, 약제부, 냉각부 뭐 그런 얘기고 설치 방법에 대한 종류는 뭐 이것도 그냥 그 화재 안전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열 안전 이격거리 빼고는 나머지는 이거 똑같은 걸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소방기술사가 될 만한 자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판단하는데 꼭 이런 무식한 문제를 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4번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4번 헤드와 부착면의 거리를 왜 제한했느냐. 우리가 이제 부착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은 요거 이제 뭐 30cm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30cm 왜 했느냐? 그러면은 요거는 대표적으로 당연히 실링제 플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화재가 이렇게 나면은 이제 이렇게 열기류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 중에 열기류가 더 플룸이 올라가서 이렇게 퍼질 거예요. 이렇게 퍼지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등고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50도씨 선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70도씨 선이라고 하고 여기가 100도씨 선이라고 합시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서 뜨겁겠죠. 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가장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요 밴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천장류라고 한다는 거죠. 천장류. 그러니까 천장류 쪽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헤드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나 이런 걸 갖다 붙여야 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조기에. 아니면 여기다가만 붙여놨다. 여기 천장 위에는 100도인데 아직까지도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 여기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30cm 요거 규정을 한 거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내용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모를 리는 없어요. 없는데 요거를 답안했을 때 어떻게 쓸 거냐. 이게 핵심이죠. 표현의 문제예요. 표현력의 문제인데 가로 3번 보시면 천장류 만약에 생각나면 먼저 발생 메커니즘 한번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Q는 M 닷 델타 Hc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Q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우리 연기 온도나 구역실 온도할 때 델타 T는 뭐 6.85 뭐 어쩌고 이런 수식 있잖아요. 거기 Q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그 온도가 상승됐죠? 그럼 온도가 상승되면 어떻게 돼요? 밀도하고 온도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 밀도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면 뭐가 생겨요? 부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부력이 생겨서 당연히 여기서 플룸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연기, 플룸, 뭐 실링제 플로우 다 공통된 이론이에요.
공통된 거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린저 플로우는 뭐 하나, 천장 만나서 이제 옆으로 퍼진다. 그거 하나만 써주면 되죠. 그죠? 보호하의 거리 이런 거는 여기 설명은 뭐 보호하고 거리? 네, 보호하고 거리에 따라서 높이. 그거는 좀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이게 얘는 이제 부착면하고 요 높이고 보호하고 거리는 그 실린저 플루그 걔도 맞는데 걔는 실린저 플루그 흐르는 게 막혔냐 안 막혔냐의 차이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조금 물어본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요걸로 그냥 해서 실린저 플로우에 집중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럼 천장류 얘기 나왔으니까 천장류 그림 하나 그리고 다음 장에 이거 관계식 그냥 기본으로 써야죠. 알퍼트 코릴레이션. 이거 암기하기가 좀 이렇게 좀 구질구질합니다만은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라도 나오는 문제고 암기하기가 숫자가 좀 그지 같아요. 그지 같은데 그래도 암기는 하셔야 돼요. 필히 암기하셔야 된다. 필히. 그 다음에 이제 2번. 현관하고 로비하고 거기서 이제 20m 이상인 데는 왜 헤드를 설치를 왜 제외해 주느냐. 그 문제예요. 앞에서 실린저 플로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가 연관이 돼요. 설명할 때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앞에 문제랑 연관된 거 아니야? 당연히 연관돼 있죠.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헤드가 감열되는 게 지연돼요. 그러니까 헤드가 감열돼서 개방이 돼야 되는데 천장이 높았다. 천장이 높으면은 화재 폴륨이 상승되면서 점점 냉각돼요. 그러니까 뭐 실린저 플로우뿐만 아니라 이게 아니더라도 플룸이 이렇게 올라가면 외부 공기가 자꾸 이렇게 유입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올라가면 올라가서 플룸은 온도가 떨어지죠. 그죠? 온도는 떨어진다고 올라갈수록. 왜냐하면 외부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식상 실린저 플로우 수식으로 본다면 동그라미 2번에 가로 A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T는 뭐 16.9에 H에 Q에 뭐 플러스 T 무한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까 실린저 플로우 위에 맨 위에 수식에서 T 무한대를 좌항에서 우항으로만 옮긴 거 아니에요. 근데 T 무한대가 이제 그 상온이라고 보면 한 20도라고 치면은 상수죠, 상수. 그럼 H가 증가하면은 그 층고가 증가하면 T는 감소하잖아요. 그죠? 화재는 바닥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00kW짜리 화재가 났다라고 해도 이 천장 높이가 높아지면 온도가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러면 500kW면 이게 저 쏴서 빨리 꺼야 되는데 위에 아직 헤드가 개방될 만한 온도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헤드를 설치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앞에 수식을 아까 썼기 때문에 그 수식 그대로 그냥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가 높아지면 수식상으로 T가 작아지니까 헤드가 감열 개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조기 반응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게 가장 주된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 가로 2번 보시면은 이제 증발하거나 또 비산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헤드가 만약에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은 계속 이 물방울이라는 거는 항상 세 가지, 그 스프링클러의 물방울입니다. 물 분무나 미분무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량을 쓰는 헤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으로만 쓰는 거. 그럼 중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항력,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룸이 상승하니까 플룸의 저항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아니면 주변 공기의 밀도 차 때문에 생기는 부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플룸에서는 계속 위로 열 공급을 받는 거, 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대류 현상으로 해서 대류 열 전달이 계속 된다고. 플룸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대류 열 전달로 열이 계속 받죠. 열이 받으니까 물방울은 어떻게 돼요? 점점 증발이 돼가지고 점점 조그마지겠죠? 조그마지니까 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미 날아가 버리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증발. 그 다음에, 몇 페이지예요? 53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헤드에서 이렇게 패턴이 살수 패턴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뭐 높이가 한 뭐 5m짜리였어. 근데 여기가 높이 20m야. 그러면은 5m짜리 바닥에 천장 바닥 높이면은 이 요 살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살수 밀도가 한 이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면 얘가 증발되지 않고 비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직경이 더 크잖아요. 이게 우산 형태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살수 밀도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재 제어를 하려면은 화재 제어,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는 원래 목적이 화재 제어니까 화재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요구되는 방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되는 방수량을 똑같이 쐈는데 요구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살수 밀도죠, 살수 밀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 이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화재 스프링클러 터트려서 화재를 제어하고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어하고 싶은데 제가 저렇게 떨어지면은 이 화재가 더 커져요. 제어가 안 된다고, 제어가. 여기서부터 제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살수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스프링클러 터지나 마냐. 어? 터지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써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우리 기술사로서 소방기술사로서 뭐 너네 자질이 있어? 라는 물어보기에는 아주 딱 좋은 문제죠. 5번 배선형 차단기, 누전 차단기, 아크 차단기가 있는데 아크 차단기는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요. 배선형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뭐 원리를 뭐 정확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얘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조금 썰을 풀어서 좀 쓰실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선형 차단기는 과부하나 뭐 단락 차단이에요. 과전류 차단기라고도 있어요. 과전류 차단기. 근데 과전류 차단기가 곧 배선형 차단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전류가 흘렀다는 건 이제 과부하가 걸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단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얘네들이 되는 거고 차단이 되는 거고 목적은 당연히 얘는 회로 보호예요. 선로 보호. 선로 보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배전반에는 대부분 이제 요 배선형 차단기가 있고요. 근데 분전반도 이제 그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 메인 차단기가 있고 여기 이제 욕실, 뭐 등, 뭐 작은 방, 뭐 큰 방,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배선형 차단기예요. 요게. 그다음에 요거는 다 저기 뭐죠? 누전 차단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 메인 차단기는 배선형 차단기로 떼는 거고 여기 이제 각 실마다 욕실마다 이런 데 누전이 될 수 있으니까 누전 차단기가 들어가는 거죠. 동작 원리는 이제 열동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고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종류는 워낙 많으니까 두 가지만 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열동식은 여기 이제 바이메탈식이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바이메탈이라는 게 이제 열을 받으면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열팽창이 다른 두 놈을 합성하는 거니까. 그 휘어지면 저 트립바를 건드려. 그 트립바가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그 레치가 딱 풀리니까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 전자식은 조금 좀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자식을 설명할 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전자석 같은 거 하면 이제 우리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같은 거 설명해 주면 좋아요. 코일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철심을 이렇게 코일을 그러면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다고 보면은 이쪽이 이제 N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석이 돼버린다고, 전자석.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석이 딱 돼버리니까 그 54페이지 보시면 코일에다 감아가지고 전자석이 돼버려서 그 트립바에 붙어 있는 뭔가를 딱 붙여버렸어. 오른쪽처럼. 붙여버리니까 트립바가 또 회전을 해가지고 접점이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배선형 차단기고 누전 차단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누전 경보기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누전 경보기 배우셨을 때 뭐 배우셨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누전 차단기는 인체 감전 방지죠. 감전 방지. 그래서 이제 누전 차단기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이론이 들어가냐면 키르호프 1법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까지 들어가요.
그 요거를 어디에 이런 게 들어갔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채점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무슨 원리 이런 거 하니까. 그림은 뭐 여기 저기 뭐 이런 걸 가져왔지만 결국 여기도 보세요. 그 그림 보시면 맨 위에 트립 코일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림 위쪽에 트립 코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트립 코일이 전자석이 되는 거예요. 전자석이 돼버리면은 밑에 차단기라고 써 있지만 이게 만약에 스위치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전자석이 되니까 스위치를 들어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 끊어졌네? 그럼 여기 회로 차단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는 제가 그냥 누전 경보기 한 거 그 그림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각 단계별로 뭐 앙페어로 오르나스 법칙은 어디 들어갔다, 뭐 패러데이는 어디 들어갔다, 뭐야 저기 키로요프 법칙은 뭐 어디 들어갔다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채점자가 딱 보기엔 어우 좋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차단기는 이제 목적이 전기 화재 예방입니다. 화재 예방. 그 화재 예방이고 아크 차단기는 저기 과부하 단락 이런 것도 다 방지해요. 누전도 돼요. 요새는 다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시험에 저기 136회인가 얘도 뭐 7회인가 그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열 센서가 있고 자기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부하 전류 센서가 있어요. 근데 부하 전류 센서에서 아크 특성 필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 전류에 아크 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판단해서 아크 특성이 있다 그러면 증폭기에서 좀 증폭해줘 가지고 거기서 논리 회로로 가가지고 차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센서나 자기 센서 요 부위는 과전류냐 아니냐 요거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영상변류기 있잖아요. 영상변류기 쪽은 누전이냐 아니냐 요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크 차단 근데 그런 그거는 제가 답안에 안 썼는데 왜 아크 차단기가 왜 저기 배선형 차단기나 아니면 누전 차단기가 왜 안 되냐면 아크는 누전이 아니에요. 아크는 누전이 아니기 때문에 누설 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안 합니다. 절대. 그 다음에 아크가 발생하면은 선로 내 임피던스가 오히려 증가해요. 임피던스가. 선로 내 임피던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류가 들어가는 거가 과전류 형태로 보이지가 않아요. 과전류 형태라고 느껴지질 못한다고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커지면은 우리 왜 I는 R분의 V 아니에요. 근데 교류에서는 얘가 이제 임피던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임피던스가 증가하니까 과전류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기나 배선형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아크는 요 파형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보통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미니멈이 30ms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 파형 이 주기가 얘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크 차단기는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따로. 아크를 얘네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뭐 우리 아크 차단기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나와서 이거는 아마 그래도 준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6번은 많이도 푸셨을 것 같은데 제대로 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번의 그 핵심은 관건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는 이거 다 푸셨을 것 같은데. 관건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약간 문제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설명하래요. 그냥 설명하고 계산은 알겠는데 그냥 뭘 설명하라는 건 일단 뭘 설명하라는지 몰랐으면 일단 기본으로 정의는 무조건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정의. 근데 제가 왜 이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정의 외우신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의. 새 장비하고 가동 중량, 내준 스토퍼, 지진 분리 장치 이거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설치 기준은 뭐 생각나면 쓰고 생각 안 나면 못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설명하라라는 얘기니까 이거 일단 정의가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장비 정의 보시고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신기한 단어들이, 신기한 용어들이 있으면 정의는 꼭 외우세요. 화재 안전 기준이나 이런 거. 그 뻔한 정의는 외우지 마세요. 어차피 뻔한 정의는 그냥 대충 이렇게 구라쳐서 좀 써도 뭐 이렇게 점수 까일 일은 없는데, 지금 새 장비 같은 경우는 꽤 디테일하죠. 흔들림 방지 버팀대 길이와 최저 단면 2차 관계 비율.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그 내진 설계 기준하고 정의도 달라요. 그러니까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또 옛날 기준으로 쓰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이게 내진 설계 기준 언제 바뀌었죠? 한 4년, 5년 전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의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준으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새 장비가 커지면 버클링 현상이, 좌굴 현상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죠. 좌굴 현상. 좌굴 현상, 지금 몇 분 지났죠? 한 40분 됐네. 좌굴 현상이라는 거는, 새 장비. 새 장비라는 거는 가늘고 긴 비율이에요. 가늘고 긴 비율.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슬렌더니스 레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뭐 몸매 체형 같은 거 얘기할 때 슬렌더 이렇게 하잖아요. 걔보다 더 마르면 이제 스키니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슬렌더니스. 그러니까 얘가 새 장비가 큰 거예요. 얘가 이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얘가 그럼 어떻게 변형이 되냐? 이렇게 찌그러져요. 두꺼운 거는. 근데 이게 얇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면 이게 휘어져 버려요. 이렇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휘어진 현상, 이걸 좌굴이라고 합니다. 좌굴. 이걸 좌굴. 이게 그냥 그대로 찌그러진 현상은 그냥 압축 문양 받았다, 뭐 압축 이렇게 뭐 변형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옆으로 튕겨 나가요. 이렇게. 그걸 좌굴이라고 하고 버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얇은 거예요. 그리고 버팀대 같은 경우는 얇은 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진력하고 여기 고정단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버팀대가 이렇게 휘어져 버리거든요. 휘어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변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재수 없으면 부러질 수도 있고. 이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가동 중량도 이거 정의는 이게 바뀌었어요, 많이. 4년 전에 뭐 옛날에 그 기준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내진 스토퍼는 사실은 뭐 정의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좀 허접하죠, 정의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설치 기준 외웠으면은 설치 기준 좀 쓰시는 것도 좋고. 근데 내진 스토퍼는 아마 이것도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거라서 설치 기준 준비하신 분은 있을 것 같고, 지진 분리 장치도 좀 정의가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거 좀 정의를 확실히 외워두시는 게 좋았을 거고, 뭐 설치 기준 암기가 돼 있으면 좀 쓰시는 것도 좋고. 다음 장 보시면은 새 장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근데 저는 이건 너희 새 장비의 의미를 알아? 뭐 이런 의미로 문제를 낸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새 장비는 이렇게 K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R분의 L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버팀대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경. 근데 얘를 뭐냐면 이게 유효 좌굴 길이라고 합니다. 유효 좌굴 길이. 뭐 아니면 좌굴 길이 개수. 얘의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에 버팀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힌지로 고정한 거야? 아니면 얘랑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여기는 힌지가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K 값이 뭐 0.5나 뭐 1이나 뭐 0.7이나 뭐 등등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소방은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 소방은. 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요 과정으로. 근데 그래서 소방에서는 이걸 굳이 고려를 하지 않는데, 이걸 굳이 그 기계공학적이나 아니면 건축공학적으로 건축공학 전공했거나 기계공학 전공했으면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물어본 거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근데 많이들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새 장비의 원래의 새 장비 공식은 이건 뭐 많이들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K 값은 줬으니까, K 값은 0.5, 그 다음에 1 줬으니까 0.5 넣은 거 1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서 되면 되는데, 지금 그 표 보시면 지금 단면 이차 모멘트나
단면적 구하는 거는 뭐 아실 거고 단면 2차 모멘트는 이것도 기출 문제니까 아시죠? 이거 뭐 삼각형, 네모 아니면 중공 뭐 이런 거 다 단면 2차 모멘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공식이 다 달라요. 공식. 이거는 뭐 공식 유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일단 외우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외우고 하는 거는 아니 저기 암기하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그 표를 보시면은 보세요. 똑같은 단면적이고 똑같은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양단 지지로 하게 되면은 세 장비가 240 나와요. 그다음에 양단 고정 지지하면은 얘가 이제 양단 고정 지지고 얘가 양단 핀 지지인데 양단 고정 지지하면은 세 장비가 120이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 우리가 300 이하까지 할 수 있잖아요. 버팀대가. 양단 고정 지지로 하면 더 길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120이니까 얘를 더 키워줄 수 있잖아요. 애를 그러니까 더 길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소방에서는 예를 들면 왜 이렇게 했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이딴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길게 뽑지 말라는 얘기예요. 300으로 잡되 무조건 이거 기준 K는 1루 기준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걸로 많이 계산하게 되면은 300 이하까지 만약에 하려면은 얘를 더 길게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버클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굴. 의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0.5짜리를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아마 풀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3교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